우리가 역동적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4단원을 들어감에 있어서 첫 번째가 동적 평형 단원이거든. 이 단원의 문제는 총 3개의 테마가 있어. 일단 상평형이라는 데가 있고 용해평형이 있고 화학평형이 있어. 이 셋 중에 누가 나와도 다 맞춰야 돼. 근데 특히나 뭔가 말을 구구절절하게 이런 말 저런 말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속에 있는 정확한 의미를 몇 개 알고 있으면 사람의 응용을 아무리 해도 쫓아가서 맞출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막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아 저래서 저런 거구나 라고 이해한 다음에 몇 가지 암기사항이 있어. 각 평형에서 그것만 제대로 주시하면 여기는 틀리지 않아. 쉽게 나오면 엄청나게 쉽게 나와서 솔직히 공부를 한 시간에 비해서 그 결과치는 그렇게 크진 않는 곳이지만 제대로만 공부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남 맞추는 거 걱정하지 말고 니들이 틀리는 거 걱정하라고. 알았지? 먼저 동적 평형의 반대말이 뭘까? 정적 평형이야. 이 정적 평형이 무엇이냐면 멈춘다. 반응이 멈춰 있는 것을 정적이라는데 대표적인 예로 열적 평형이 여기 해당돼. 대표적인 예로 열적 평형이 여기에 해당돼. 다시 말하면 정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거든. 그럼 열의 이동은 없다야. 우리가 배우는 동적 평형은 그런 게 아니야. 멈추지 않으면서 그들의 전환 속도가 동일해서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걸 말하거든. 근데 그런 동적 평형을 다루려면 기본 조건이 이거야. 가역 반응. 쉽게 말해서 이런 반응을, 이게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을 때 이거를 정반응이라고 하거든. 우측으로 움직이는 걸. 이거를 역반응이라고 만들어. 결국은 가역이라는 건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다 이거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그래서 우리가 화학반응식에 이걸 보면 알아. 이거야. 그럼 비가역이 있을 거 아니야? 비가역 반응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역반응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것만 있는 게 비가역이야. 알았지? 이거 화살표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존재할 때 동적 평형을 논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동적 평형 문제는 이런 형태의 반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결과론 쪽이야. 동적 평형이 어떤 상황이 동적 평형이냐? 그럼 이거 두 개를 암기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두 개를 암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냥 암기만 하지 말고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게 성립해야 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야 됨을 명심해라. 이건 같아야 된다는 거지 멈춰있다는 뜻이 아니야. 속도가 동일해졌다. 알았지? 그래서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을 해야 가역반응이에요. 비가역은요, 반응물 뭐 둘 중에 하나가 안전이 없다든가, 반응물 자체가 없다든가, 이렇게 누구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비가역의 특징이고요. 가역은 반응물도 됐든 생성물도 됐든 어떤 원소 물질이든 다 둘이 똑같이 존재해야 돼요. 알겠어요? 다만, 저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되는 저 말이 상평형과 용해평형에서 약간 예외적으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것만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여튼 반응물과 생성물은 무조건 공존해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저 농도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반응물, 생성물이 있다 없다만 생각하세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왜 일어날까요? 동적 평형이. 이 이유를 알아두면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참고. 우리가 이쪽 4단원에 열화학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을 거야. 열화학 안 낸다 이렇게만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 여기 문제 하나가 나오는데 못 풀어요. 열량계산 문제를. 그러니까 좀 시간이 된다면 꼭 봐두십시오. 흡열 발열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로 되면 열을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제가 말하는 주어가 누굴까요? 이 물질이에요. 만약에 이게 얼음이면 이건 뭐가 있어요? 물이겠죠. 그럼 얼음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해야만이 물이 됩니까? 방출해야만이 물이 됩니까? 흡수해야 되죠. 그죠? 됐죠? 그러면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뭔 줄 알아요? 온도요. 여러분, 온도계는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죠. 근데 흡열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얼음이죠. 얼음이 흡열하면 주위의 열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온도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고요. 이게 다르다고요, 관점이. 이걸 많이 헷갈려해요. 얼음이 물이 되는 건 얼음이 열을 흡수한 거 맞아요. 그 열을 누구 걸 흡수했냐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열을 흡수한 거 아니야. 그럼 온도계는 주위에 있거든요. 얼음에 꼽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럼 온도계 눈 끄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알았어요? 액체가 기체가 되면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이것도? 흡열입니다, 이것도. 액체가 기체가 되면 흡열이거든요. 물이 수증기로 되면 흡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땀이 마르면 액체가 기체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늘해요, 더워요? 서늘하죠. 선풍기를 쐬면 왜 시원한지 알아요? 땀이 날아가기 때문에, 열을 흡수해서. 알았어요? 그럼 열을 흡수한 애는 물입자라고요. 물입자. 온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온도는 떨어집니다. 걔가 흡수해서 날아갔으니까. 그럼 반대로 보세요. 기체가 액체로 오게 되면 열을 어떻게 됩니까? 방출하겠죠. 기체가 액체로 가면.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기체, 액체, 고체 중에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건 누구다? 고체겠죠.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면 그 차이만큼의 열을 어떻게 한다? 방출하겠다. 이거 이해 가요? 됐어요? 이해 갑니까? 그럼 이제 이걸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화학을 배우든 연력학을 가든 아니면 비문학 지문에 열화학이 나오면 무질서한 정도라는 말을 되게 많이 보게 돼요. 무질서한 정도. 물론 국어 선생님들은 설명을 못합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 이과 학생들이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못하더라도 니네가 알아야 돼요. 무질서한 정도는요, 반응의 방향이에요. 알겠어요? 모든 반응은 무질서한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확산이 그렇고요. 알겠습니까? 삼투압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다 원리가. 무질서한 정도로 가는 거죠. 그럼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모든 물질은요, 규칙적인 걸 거부해요. 다시 말해서 체육 시간에 너네가 체육 딱 종라면 운동장에 집합해 있잖아요. 근데 각자가 여유롭게 포즈 취하고 누워서 이렇게 기다리지 않잖아요, 선생님을. 줄 맞춰 기다리죠.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지만 줄 맞춰 기다립니다. 외국은 그 줄을 맞추는 건 인원수 세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애들한테 막 강압적으로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교사가 존중받기 위한 거.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모여서 줄 서 있죠. 그러다 선생님이 자, 자율운동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 모여서 계속 있을 확률이 커요? 막 흐트러져 있을 확률이 커요? 흐트러져 있을 확률이 커요. 그러면 다시 흐트러져 있던 애들이 중간에 다시 모여서 열을 딱 맞추고 있을 확률도 있긴 있어요. 너무 작은 거죠.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다 정리해 놓습니다, 방을.
근데 너네가 들어가면 지저분해져요. 그 다음날 나오면.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결국 모든 것들은 무질서한 쪽으로 이동하려는 그 활동성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집에 가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 시험 기간에 확 활산을 하니까. 알겠어? 정리를 해놓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규칙적이어서 불규칙한 쪽으로. 그럼 어디가 무질서하냐? 당연히 이쪽이 무질서도의 방향이에요. 무질서한 정도가 어떻게 증가한다고 보셔야죠. 맞죠? 이게 무질서도 방향이거든. 무질서해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되는 거죠. 흡열. 에너지가 높아야 무질서한 정도가 커진다.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엔트로피라고 해서 배워요. 우주는 모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 없는 에너지로 가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게 무질서의 방향이거든요. 방향성. 자, 그런데 이것만 자연계에 있다라면 모든 반응은 한쪽으로만 진행됐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음이 어는 일도 없고 눈이 내리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눈은 내리고 얼음은 얼죠. 어떠한 장소든 간에 우리나라는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 방향 말고 또 반대 방향에 에너지의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화학에서 말하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셋 중에 에너지적으로 제일 안정한 애는 누구죠? 고체입니다. 낮을수록. 그래서 이쪽이 에너지적 안정도가 높다고 그래요. 결국은 뭡니까?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과 무질서한 정도의 방향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바로 동적 평형 상태를 의미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화학 반응이 그럼 자발적으로 정반응이 잘 일어날 거냐 역반응이 우세할 거냐 이걸 측정하는 게 깁스의 자유에너지 공식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배웁니다. 대학교 가면. 그래서 공식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럼 지라라는 한 마리 말티스를 외우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말티스가 여러분 뭔지 알아요? 개죠. 그 개의 엔탈피, 개의 엔트로피예요. 거기 들어가는 게. 나중에 뭔 소린지 혹시 내가 기억나면 와 그렇게 외우면 되겠구나라고 하겠지만 안 날 거예요. 열 손가락을 다 걸죠. 여튼 무질서도 방향과 에너지 안정도 방향. 그럼 무질서 안정도가 커지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입자수가 어떻게 되는 거? 커지는 게 무질서 안정도가 커지는 거고요. 입자수는 그대로라면 입자 간격이 이게 부피잖아요. 부피가 커지는 방향이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의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안정도 방향 그러면 이건 발열 반응 쪽이 에너지 안정도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를 발산시키면 낮아지니까. 알았죠?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동적 평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대로 모든 평형을 제가 해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나중에 이해하기 쉽다. 여기 가역 반응이 있고요. 비가역이 있는데 얘만 좀 알아두십시오. 사실 여러분들 책 속에는요.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안 봐도 돼요. 물의 증발과 응축. 근데 일단 이건 한번 봅시다. 물은 수증기랑 같이 공존할 수 있죠. 그러면 물이 증발하는 건 무질서도 방향이야? 에너지 안정도 방향이야? 물이 증발하는 건. 그래요. 무질서도 방향이에요. 그럼 응축하는 건 에너지 안정도 방향이 저렇게 보면 돼요. 둘이 충돌을 일어나는 게 그게 동적 평형이고요. 염화 암모늄의 합성과 분해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염화 암모늄은 NH4Cl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얘들이 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되냐면 앞에 개수가 얼마예요? 다 1이죠. 그럼 합치면 2입니다. 여긴 몇이에요? 1이죠. 그럼 봐. 얘가 1로 오른쪽으로 가면 무질서도 감소해요? 증가해요? 2가 1로 입자수가 줄잖아요.
무질서도 감소죠. 그럼 역반응은 무질서도 증가. 그러면 역반응은 무질서도 증가 방향 흡열이고, 정반응은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인 거죠. 발열이고. 이해 갔어요? 화학 반응식에서 볼 때. 염화, 코발트, 종이. 이건 푸른색이 물을 만나면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그런 원리거든요. 다 같이 가역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석회동굴이 보이죠. 석회동굴. 자, 석회동굴은 이겁니다. 탄산칼슘이 있는데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탄산수거든요. 얘가 얘로 가는 거죠. 탄산수소칼슘.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뭐 하는 곳이냐? 석회동굴 뚫리는 과정이에요. 그럼 반대로 가는 게 뭐냐? 종류석이나 석순이 형성되는 건데,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구과학이라는 걸 혹시나 우연찮게 볼 기회가 있다면 지질구조에서 이렇게 지층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이 누구냐면 이게 석회암층이에요. 이게 석회암 벽돌 모양으로 나온 이 석회암층이거든요. 이런 석회암층에 그러니까 퇴적암층이에요. 퇴적암층. 지하수가 흐릅니다. 그것도 이산화탄소가 섞인, 그럼 탄산수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거 삥 뚫고 지나가요. 뚫고 지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석회동굴이 생긴 거죠. 단면도가. 요걸 뭐라고 불러요? 석순이라고 불러요. 밑에서 자라서 올라가는 거. 요건 뭐라고 부르고요? 종유석이라고 부르고, 둘이 만나면 석주라고 해요. 이걸. 그럼 얘들이 자꾸 자라고 자란다는 건 뭘 뜻하죠? 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역반응이 이거라는 거예요. 역반응이. 정반응은 이거고. 이해 갔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 화학반응식이잖아요. 화학반응식 보면 얘들이 개수의 합과 얘들이 개수의 합을 비교하면 얘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발열, 흡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어떤 뭐니까? 가역 반응이니까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은. 이해 갔어요? 이런 것도 가역 반응에 해당된다. 그럼 비가역은 뭐냐? 일단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기체가 발생하는 게 비가역이에요. 기체 발생한다. 니들한테 기체는 얘 아니면 얘예요. 수소 아니면 CO2. 두 번째, 무엇이 나타난다? 앙금. 세 번째, 물. 앙금 침전 반응, 중화 반응이 바로 비가역이에요. 비가역은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연소 같은 경우도 빛과 열이 발생하는 거죠.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철도 연소를 할 수 있어.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화학 연료들, 그죠? 그런 연료들을 보면 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기거나 이렇잖아요. 메테인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체가 발생한다는 것점에서 아, 이거는 비가역이구나. 왜 그러냐면 기체가 생기면 무질서가 엄청나게 커져버려요. 다시 돌아올 건덕지도 안 남기게. 그러니까 앙금이 생기거나 물이 생기면 엄청 낮아져요. 에너지가. 다시 무질서가 커지는 방향으로 못 나올 수 있을 만큼. 저런 애들은 다시 돌아오려면 어렵죠. 실제로 말입니다. 비가역도 밀폐된 공간에다 놓고 실험을 하면 다 가역이 돼요. 웬만해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게 비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 외워두시고 기체 발생 반응, 강산과 강연기의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을 외우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걸 외우는 것보다는요 대장 몇 개만 알아두시면 편해요. 무슨 말이냐? 나트륨이온,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얘들은 100% 구경꾼 이온이에요. 얘들을 지우면 그 다음 물질들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건 중화 반응이냐 침전 반응에서 많이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신
어떨지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질산은 수용액이 있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칼지람 알겠냐? 얘들이 나오면 무조건 지우는 거죠. 이거 구경꾼이잖아. 칼질 해버려. 칼질. 그럼 얘랑 짝이 되는 게 얘지. 칼질. 그럼 얘들 모두 칼질. 얘만 남았지? 이거 앙금이야. 이게. 알겠지? 그러니까 구경꾼이온 지워버리면. 그 다음에 HCl, NaOH. 그래서 H2가 되고 NaCl이 되더라. 그럼 이렇게 지워지잖아. 물. 중화 반응이야 이거. 알았니? 나칼질함에서 대표적 구경권 이온을 주우면. 그 다음 참고적으로 어떤 앙금도 대표적으로 니한테 잘 나오는 게 얘들이 잘 나오거든. 바륨, 칼슘.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라 가물가물하지. 그 다음에 얘가 누구야? 황산, 탄산, 바륨, 얘가 칼슘이온, 얘가 황산이온, 이 아이가 탄산이온. 그럼 우리 이렇게 보자. 바, 카, 그지? 사, 탕. 바카상이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지? 선생님 저희 동네 분홍색인데 이러지 말고 그냥 흰색이 원래 바카상이잖아. 흰색 앙금이 애들이 만나는 게. 황산바륨, 탄산바륨, 황산칼슘, 탄산칼슘. 이런 애들이 다 흰색 앙금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엄밀히 말하면 아까 그 누구도 석회동굴 뚫리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건 비가역일 수도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면 가역이 될 수 있어. 알았지? 이런 애들은 비가역이다. 이거 화살표 하나만 써놨잖아 다 지금. 됐죠? 기체가 발생한다든가 물이 나온다든가 앙금이 생기는 반응들은 비가역이다 이 뜻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일단 동적 평형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동일하고 반응물과 생성물은 공존해야 되고 이것은 무질서도와 에너지적 안정도의 충돌이다. 됐죠? 여기까지? 이제 실질적인 동적 평형 상태 세 가지를 영접하러 갑시다. 세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상평형입니다. 상평형. 이것은 액체를 놓고요, 여러분. 기체가 되는 정반응과 다시 액체로 들어오는 역반응을 놓고 실험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한테 물이에요. 그리고 누구? 수증기요. 이게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은 물리변화잖아요. 그 얘들이 물질의 상이잖아, 상. 액체 기체가. 상평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얘를. 그죠? 정반응은 엄밀히 말하면 증발입니다, 지금 보면. 맞죠?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역반응이죠? 역반응은 엄밀히 말하면 응축이라고 하는 거죠, 응축. 질문. 증발과 응축 중에 누가 무질서도 방향이죠? 그렇죠. 증발이 무질서도 방향이에요. 그럼 반대로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은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증발은 흡열이고요. 응축은 발열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평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이제 잘 됐습니다. 우리는 이 상평형에서 얘를 일정하게 놓을 겁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놓을 거예요. 왜? 온도가 일정하다 하면 이게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명심하십시오.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니까.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고요. 온도가 일정하다 하면 증발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이건 약간 조금 확장해서 생각하면요. 온도가 높아지면요. 증발 속도 빨라져요. 이해 갔죠?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그 속도가 정비례하진 않지만 온도가 일정하다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그럼 무슨 말이냐? 진공 상태에서 물만 집어놔도 충분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동쪽 평형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증발이 일어나니까. 아셨죠? 꼭 물하고 수증기가 있어야 동쪽 평형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수증기만 놔도 혹은 물만 놔도 동쪽 평형에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 평형에 도달했다는 뜻은 뭐라고요? 물과 수증기가 공존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물이 수증기로 가는 정반응 속도나 수증기가 물로 가는 역반응 속도는 동일해진다는 얘기죠. 이해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온도가 일정한 이 그림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가로축이 시간이 되는데요. 조건으로 얘들은 가역 반응일 거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하다는 이 조건이 항상 따라와요. 그러면 세로축을 우리가 속도다라고 논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속도가 된다는 거죠? 이가 증발 속도가 되는 거예요. 증발 속도.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응축 속도가 따라오는 거죠. 응축 속도가. 역반응인 응축 속도가. 그래서 둘이 만나는 요 지점이 무엇이다? 평형 도달 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0부터 출발해서 요 시간, 평형 도달 시간까지 도달하면 얘들은 반응이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일정하다는 거예요. 속도가. 그러면 우리는 요런 것을 확인해 봅시다. 0에서 t초. 이 t초가 동쪽 평형이죠. 이때의 움직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물에서 수증기로 따진다면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0에서 t초까지 가는 동안에. 수증기 양은 어떻게 될까요? 늘겠죠. 자꾸 늘어나겠죠. 그럼 요거를 뭐라고도 하는지 알아요? 수증기 양분의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분모는 자꾸 느는데 분자가 주니까. 물의 양분의 수증기 양. 늘겠죠. 분모는 주는데 분자가 느니까. 이렇게도 돼요. 시험 문제. 알았죠? 그 다음에 증발 속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물론 온도 일정해요. 그럼 볼 것 없습니다. 어떻다고요? 변화 없다고요. 0에서 t초 동안. 아니, t 이상으로 가더라도. 다음, 응축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점점 증가합니다.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하지만 응축 속도보다 커지진 않아요. 그럼 질문. 수증기 양분의 물의 양은 t초까지 가는 동안에 자꾸 줄겠지.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도 어떻게 될까? 자꾸 줄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렇다면 t초 이후는요? 물의 양 어떻습니까? 일정하다니까요? 수증기 양. 일정하다고. 이걸 착각하지 말라고. 1대1로 일정한 게 아니라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양이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증발 속도는 계속 일정했잖아요. 응축 속도도 일정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응축 속도분에 증발 속도 얼마 나온다? 1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수증기 양분의 물의 양은요. 1일 수도 있습니다. 1억 1000만 분의 1. 하지만
일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뭐 증발이 많이 일어난 데서 평형에 도달하면 물의 양이 적고 수증기 양이 많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것만 끄집어서 내가 낸다면, 제가 만약에 학교에 가서 출제를 한다면 이렇게 내겠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쓸 겁니다. 몰수.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여기가 A라고 쓰면 이게 시간이야. 이렇게 놓겠어. 요쯤에서 평행에 도달했다는 거 이해가냐? 잘 봐. 여기를 내가 B라고 놓겠어. 여기 얼마일까 얘들아? 요건 얼마일까? A, B로 표현해봐. 요 지점 X를 A와 B로 표현해봐. 딴 거 아니야. 처음에 A, 이 문제가 지금 이 문제라면 이 빨간색은 누구다? 물입자야. 물입자. 물이 줄겠지. 그럼 늘어나는 노란색은 누굴 거야 이건? 수증기입자지. 근데 처음에 물입자가 얼만큼 있었어? A만큼 있었는데 지금 얼만큼 남았어? 그러면 생겨난 수증기는 뭐겠어? 그게 X야. 이런 거 내겠어.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의미는 어느 순간이든 수증기와 물의 합은 똑같은 거야.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 이해 갔지? 그럼 얘가 똑같아? 1대1이야? 그건 아니거든. 지금은 물의 양분의 수증기 양은 수증기가 더 많아. 기잖아. 근데 이 시간 t초 이후에는 그 값이 일정하다고. 그럼 반응이 멈춘 거냐고? 안 멈췄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갔지? 그러면 좀 더 어려운 것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오케이, 바리? 됐죠? 그럼 이 그림이 의미하는 말을 잘 보세요. 가, 나, 다 모두 증발 속도는 동일해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건 화살표를 잘 보세요. 위쪽을 향하는 화살표가 3개죠. 그게 어디 시험관이든 다 3개예요. 근데 빨간색 아래쪽으로 오는 화살표가 하나, 둘, 마지막 다에 가니까 3개죠. 이게 동쪽 평형에 도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물의 높이는 어디가 제일 높아요? 가가 제일 높아야 돼요. 맞죠? 그 다음 응축 속도는 어디가 제일 빨라요? 다가 제일 빨라야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됐죠? 그러면 가하고 다하고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 어디가 클까요? 가하고 다하고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 그건 가하고 다 중에 응축 속도 누가 빨라요랑 똑같은 문제예요. 왜? 분모는 증발 속도니까.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아까 다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값도 다가 커요. 다는 1이거든요. 그런데 가는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1이 안 되는 거죠.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상평형은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물하고 수증기를 줘도 되지만 브로민 액체하고 브로민 기체를 줘도 돼요. 어차피 액체, 기체, 상평형이니까 조심할 거. 온도가 일정할 때는 증발 속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엔트로피 증가 방향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기초 문제를 정말 잘 풀어야 된다. 기초 문제를 열심히 풀면 이야기가 쉬워진다. 다음 용해평형 보십시오. 똑같은 건데 우리 이거 한번 보자. 용해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증가 방향이에요? 무질소도 증가 방향인 거야. 속출되는 건 뭐의 방향이에요?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용해 속도란 무질소도 증가 방향이라면 흡열이잖아요. 결국 가열을 하면 고체 물질들은 더 잘 녹는다는 뜻입니다. 알았어요?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 기체를 녹여봅시다. 기체는 물에 녹이면 무질소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래서 걔들은 발열이에요. 온도를 낮출수록 기체가 잘 녹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냉장고 속에 안딴 사이다가 맛있다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냉장고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안따니까 압력은 높을수록, 이런 식으로. 알았나요? 그러면 지금은 용해 속도, 속출 속도 이런 말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온도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만 온도는 일정함에서 이렇게 보통 주어져요. 근데 온도가 왜 여기에서도 가변적이냐면 용해 속도는 물의 양이 바뀌어도 변할 수 있어요. 또 이 덩어리냐 가루냐에 따라 또 용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긴밀한 건 안 물어봐요. 아주 민감한 건 안 물어보고요. 그냥 이런 거만 물어봐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동쪽 평형 상태라 부르고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어떻다? 같은 거지 멈춘 게 아니라는 거. 알았지? 그 다음 봐요. 멈추지 않았다는 걸 뭘로 질문하냐? 이런 걸로 질문합니다. 보세요. 비커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NaCl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35짜리 CL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동쪽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봐요. 37짜리를 추가로 투입을 한다. 알았니?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 이 덩어리가 많아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용액은 퍼센트 농도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하품했어. 증가할까 감소할까? 응? 뭐 한다고? 증가한다고. 내 말 들어봐. 얘 녹으면 나트륨 이온하고 37 염화이온 나오겠지. 이 37 염화이온이 이 물속에서 발견될까 안 될까? 얘 추가로 녹이면. 들어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많아졌겠지, 얘보다. 물도 약간 높아졌을 거고. 그래도 용매량은 변하지 않았잖아. 물의 양은 변하지 않았잖아. 그럼 녹아 들어가는 입자수는 변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 안에는 얘랑 누구랑 녹아 있는 거야? 얘랑 녹아 있었어. 근데 끊임없이, 알았냐? 끊임없이 석출되기도 하고 용해되기도 한단 말이야. 멈춰있지 않으니까. 그럼 얘를 집어넣잖아? 그럼 얘가 교체로 들어갈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이 수용액 안에서 얘 말고도 얘도 발견될 수 있다고. 알았니? 왜? 멈춰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 퍼센트 농도가 더 높을 거 아니야. 37짜리가 군데군데 낄 거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야. 뭐를 증명하는 실험이지 이게? 동쪽 평행에 도달해도 멈추지 않는다. 이거 증명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고3 모의고사를 볼 때 사설 모의고사 가끔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냥 한 번만 딱 들어두세요. 우리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한 번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화투에도 안 나옵니다. 정말 쉬워졌죠, 화투는. 화원 순서대로 조금 더 깊게 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용해도가 물 얼마짜리예요?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용해도는 커지는 거거든. 잘 봐요. 요 선상. T도시에서 이 X점은 포화 용액 선상인 건 알죠, 여러분들? 기잖아요. 요거보다 낮으면 불포화 상태, 높으면 과포화거든. 그럼 요 지점엔 용질이 비커에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없어요. 왜? 물 100g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 있는 점이라고 했어요. 최대로 녹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면 동쪽 평형일까요, 아닐까요? 저 지점은.
동적 평형이에요. 왜요? 포화 용액 상태니까요.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포화 용액 상태니까. 그럼 봐요. 아까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 이건 용해입니다. 용해. 고체의 석출량과 그 다음에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양이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공존한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용해 평형, 포화 용액 상태라는 건 석출이 되어서 생성물이 있긴 있는데 바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나왔는데 바로 녹아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포화용액 상태라면 아무것도 얘가 없다 할지라도 이게 포화용액이야 그러면 동적 평형 상태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잘 들으세요. 그 상태에서 동일한 용기를 또 녹여요. 그 안에다가. 그럼 그때 이렇게 되겠죠. 더 녹이면. 그럼 이거 무슨 용액이야? 그대로 포화 용액이에요. 이거 과포화 아닙니다. 과포화는 이만큼 녹아야 되는데 얼떨결에 더 녹은 거야.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그건 툭 치거나 칼로 벽면을 찍 긁어도 진동만 일으키면 우르르 쏟아져. 알았어? 그러니까 과포화 용액이라는 생각하지 마. 요 점에 용질을 추가로 녹이잖아? 그럼 그 용질이 남아있어. 근데 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녹았다 들어왔다 한다고. 알았지? 그렇지만 그 용질이 없어도 출제자가 포화용액이다 라고 하면 동적 평형이야. 알겠냐?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용액 평형에 도달했어도요 용질을 집어넣잖아요. 동위원소를. 그럼 걔는 분명히 물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뭐다? 동적 평형에 도달해도 멈추지 않는다는 걸 뜻해. 알겠냐? 오케이. 자, 자기네 학교에서 이걸 알려주면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거든. 화학평형. 근데 여지껏 뭐 괜찮은 학교들도 이건 다 내진 않았어. 그럼 저게 뭔가만 살펴봐. 화학평형은 이렇게 화학반응식을 줘. 대신 요걸 잘 봐. 무슨 반응이라고 이게? 가역 반응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누가 더 많아? 누가 더 많아? 그렇지. 요 앞에 개수가 있어 있잖아.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누가 무질서해? 반응물. 입자수가 많은 게 무질서하다고 했잖아. 그럼 역반응이 흡열이야. 무질서 증가 방향이니까. 그럼 정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발열이야. 이때 책에 써 있어. 얘네 색깔이 젓갈색이다. 얘네 색깔이 무색이야. 처음에 이러한 시험관에 NO2만 넣어. NO2만. 그럼 색깔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진하겠지. 굉장히 진할 거야. 근데 이걸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뭐에 도달해? 동적 평형에 도달하겠지. 그러면 무지하게 진한 게 이렇게 될 거야. 왜? 여기엔 N2O4도 있을 거니까. 됐지? 이 상태에서 봐라. 어떻게 될까? 온도를 높인다는 건 정반응 우세, 역반응 우세야 지금. 온도를 높이는 건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잖아. 기잖아. 흡열. 어디야? 역반응이지? 그럼 색깔 어떻게 했지? 진해진다고 색깔. NO2가 많아지니까 온도 낮추면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잖아. 그럼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 우세잖아. 색깔이 옅어진다고. 그때 이 안에 N2O4 있어 없어? 있다니까. 평형에 도달한 거니까 여기에 NO2 있어 없어?
있다고. 알았어? 그러면 얘들은 시간당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고? 이렇게 변해. 이게 누구의 속도일까? 정반응 속도야. 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요걸 물어보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NO2는 자꾸 줄겠지. 반응물이니까. 그럼 속도가 줄어. 왜? 화학 반응에서는 몰농도에 비례하거든, 속도가. 그러면 역반응 속도는 어떻게 될까? 늘겠죠. N2O4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아까 우리 상평행에서 본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공통점 뭐냐?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로 역반응의 속도는 정반응 속도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같아지는 거죠. 증발 속도는 응축이 따라간 거고 걔를. 얘들은요 둘이 만나는 거라고 내려와서. 알았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냐 이거야. 이 그래프는 바로 이런 거야. 이게 만약에 4라고 놔봐. 농도. 그리고 얘를 1로 놓을 거야. 그래 놓고 얘 값을 뭐라고 놓냐? 1.5 이렇게 놨어. 저 그래프야. 그러면 저걸 그려볼게. 얘를 든 거야. 이 NO2 농도가 있고 이것이 N2O4가 되는데 반응 전에 여길 말하는 거야. 요 세로선상을 봐. 얘가 이만큼 있었던 거지. 맞지? 밀폐 용기에 뭐 강철 용기라고 하자. 실린더가 바뀌면 부피가 바뀌면 농도가 바뀌니까. 그럼 얘가 얼만큼을 반응했느냐는 거지. 계수는 2대 1인데 반응 후에. 반응 후가 이게 평형에 도달한 후거든. 얼마냐 얘? N2O4. NO2 얼마 남았어? 1 남고 얘는 없던 애가 얼마 생겼냐? 이거 생긴 거야. 그렇다면 얘는 나타난 거잖아. 이만큼. 얘는 사라진 거잖아. 이만큼. 이게 계습이야.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얘는 얼마 줄었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늘었어? 이것만 봐도 계습이 나오는구나 이거야. 알았니? 그렇다면 이게 시간이고 농도인데 여기가 4고 1인 A2가 있고 인데 이런 B2가 있고 그 다음에 X라는 물질이 있어. 이 X 화학식이 어떻게 되고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어떻게 푸느냐? 반응물이 A2, B2인 건 알겠지? 너희들이 쓴다. A2가 있고 B2가 반응해서 누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계수는 몰라. 모른다고. 써보자. 반응 전에 등 따가라. 갑자기 따가웠어. 야,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괜히 의심하고 그러지 마요. 얘가 몇 몰 농도야? 반응 전에 4몰 농도. 얘는요 2몰 농도였던 거야. 자, 반응을 합니다. A 대 B 대 C라고 하는데 반응 후를 보니 A2는 몇 몰 농도 남았어? B2는? C는? 이걸 그대로 옮기라고. 얘는 이거 생긴 거고 맞죠? 없다가 얘는 이거 반응한 거죠. 얘는요 이거 반응한 거죠. 계수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3대 1대 2. 고로 얘 앞에 계수가 2가 들어간다. 고로 X는 A. 여기 봐봐요. 이게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복잡할 게 아니라 A2는 얼마 줄었고 B2는 얼마 줄었고 얘는 얼마 늘었고 이거 3대 1대 2네라고 금방 찾으면 되잖아요. 맞지? 그리고 어차피 평형 도달 시간 여기고요. 이 이후에 속도는 0이다 이런 거 무조건 틀린 거고요.
아까 선생님이 A2 구호를 먼저 써줬잖아요. 제가 이 색깔을 바꿔줘야 되는데 말을 안 들은 거죠, 지원이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